네, 국민의당 신고센터도 애청하는 방송 광갑장의 정치 신세계 그 43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에피소드도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달아서 다루게 되겠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 5년째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후보와 굉장히 악연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맞습니다. 그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의 가장 카운터 파트너는 박근혜 그 씨라기보다는 안철수 씨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여러 측면에서 이제 부딪혔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12년 대선 단일화 국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네. 의원이 대선 비망록이라는 이제 기록을 남겼죠. 네네. 이 책 누가 제일 열심히 잘 읽으셨습니까? 이 책 하면 제가 전문가죠. 이 책을 통째로 읽고 요약을 해서 네.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영원히 공유당하는 몇 년째 공유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게시물인데요. 오, 메가 히트 쳤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비망록 전문가 네. 윤가핀님이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예. 홍영표 의원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네. 그때의 기억에서 의존해서 쓴 기록들이고요. 물론 이 글이 퍼지는 과정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책의 저자인 홍영표 의원의 기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월에 경선을 했죠. 민주당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선대위에 들어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손학규 만덕산 손학규 선생이 불참하고 김두관 정세균 의원이 들어와서 10월 23일이 되어서야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똥줄 탄 상황입니다. 네. 8월에 경선이 끝났으면 빨리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시에 이제 단일화 국면을 앞두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하거나 단일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노 컬러가 있는 인물들은 캠프에서 거의 다 배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자진 하차들 다 했죠. 캠프가 구성되고 나니까 지금 적이 두 군데입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죠. 당시에 거센 반노 분위기, 당의 주류가 아니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엄청난 도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네네.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 당 후보 그러니까 콕 집어서 안철수죠. 네네. 안철수를 지지해도 어떤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어요. 예, 제2의 후단협 사건 비스무리하게 갈 뻔했던 예. 사건이죠. 네, 그리고 캠프가 딱 구성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삼철 사퇴 요구입니다. 삼철이면 누구인가요? 이호철, 네. 양정철, 네. 전해철 이렇게 세 명인데요. 하필 이게 철이야 다. 이분들이 이렇게 큰 미움을 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름으로 엮기가 좋죠. 예, 문재인의 수족이고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호철 씨는 당시에 보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보직이 없었는데 물러나라는데 안 물러나면은 심기를 거스를까봐 보직을 잽싸게 만들어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사퇴하다 보니까 이해찬 사실 우리 선거 전략의 정말 귀지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의원이 나중에 이때를 회고하면서 대선에서 한 거라고는 TV 본 것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제일 먼저 캠프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해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인 70%를 내주더라도 통합하라. 이걸 내세우면서 현대 정치의 기반은 정당이다. 여기까지는 좋죠. 무소속 대통령은 해외 사례가 없으니 당이 없으면 당을 만들어서라도 민주당과 통합해야 된다라는 말을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묵직하게 날렸는데 네. 꼬투리를 잡았죠. 예, 안철수 캠프가 이거를 폄하와 모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일 우리를 괴롭혔던 사건 중에 하나가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서로 연대가 안 된다고 그래서 11월 8일에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그 유명한 국회의원 수 축소, 중앙당 축소, 정당 보조금 축소 이 3대 축소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다들 새정치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나온 게 바로 이거였어요. 돈을 줄여라. 앞에서 깠으니까 더 깔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국회의원 축소를 넣으면 룸이 없잖아요. 나중에 진짜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예. 그런 안철수 씨를 참 그 정책 뭐 자문하겠다고 한 최장집 교수가 또 떠오르네. 어? 도대체 정치학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진짜? 그 2013년 6월 23일자 경향신문에서 제목이 있습니다. 최장집 안철수 현상과 진보적 자유주의 맞닿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진짜 웃기고 있네. 2013년 기사입니다. 그때 몰랐을 때도 아니고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아휴, 진짜. 자,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축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야 이거는 좀 나중에 논의하자. 그리고 좀 이거는 좀 뒤로 미루고 넘어가는데 두 번째 어그로가 들어옵니다. 민주당이 먼저 성의를 보여라. 에? 무슨 성의? 뭐 어떻게 성의를 보여?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무슨 기득권? 어떻게?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뛰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예. 예. 도대체 무슨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짓을 하면서 3일을 흘려보낸 거예요. 선거운동 빨리 해야 되는데 박근혜는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해찬 박지원 사퇴를 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근데 이 사건이 골 때리는 게 여기까지 봐도 충분히 빡치시잖아요. 네.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철수가 펄쩍 뛰면서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상식적으로 남의 선거 캠페인에 사람을 내려오라고 말하냐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솔직히 진짜 그때 그거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할 때만 해도 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음. 근데 그렇게 이해찬 대표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네네.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정말 그 얘기할 때 괴로웠죠. 정말 저도 그냥 여태까지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 정독으로 살면서 제일 분노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네. 뭐 근데 지금 이거하고 빡칠 시간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일일이 빡치지 마세요. 아, 슬슬 생각나면서 슬슬 빡치기 시작하네. 자 그리고 새정치 선언 합의문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자 근데 여기서 절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을 넣자고 해요.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조항을 넣기를 원합니다. 에이, 이거 어떻게 넣어요? 그거 굴욕이잖아. 굴욕을 떠나서 네. 그 뭐야? 아니 무슨 저기 선언에 그런 걸 아니 그때 특정 시점으로 정당 이름을 넣어서 말이에요. 민주통합당이요 창당한 지 10개월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이게 이명박 정권 치하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총선에서 그때 당시 130석 얻었던 그 시점이었고. 그래가지고 네. 민주당은 새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통합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새 정치를 하자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기성정당은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이렇게 대체하자고 하고요. 여기서 또 3일을 낭비합니다. 대선이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런 뭐 대충 넘어가고요. 근데 아니죠 이래 안철수 캠프에서 윤건영이 나왔네. 윤건영 친노 아니야? 그래서 제 협상단에서 제 빼줘. 그래서 빠졌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때 백원우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안철수 쪽 협상단의 이태규가 한나라당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잖아. 네. 그래서 백원우 잘렸습니다. 시간이 없죠. 빨리 자르고 가야 돼 우리는 또. 네. 요때 잠깐 네. 그 백원우가 여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네. 여기다가 김현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가지고 김현 의원. 그래서 김현도 잘렸어요. 그렇죠, 맞아. 좋아요 한번 좋아요 사건. 좋아요 누른 죄로. 네. 아니 뭐 그런 걸로 잘리면 뭐 이재명 후보는 뭐 후보 사퇴해야 돼? 해킹했잖아. 해킹당했다고 하잖아. 해킹당했구나. 네.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해. 김현은 자기 손으로 눌렀고 또 이재명이 11월 해킹당했고. 14일에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경선 투표 동네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뭐 협상 중단됐으니까 또 계속 빌어야죠. 아까 이제 반장님이 말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월 16일입니다. 민주당 전직 의원 67명, 전직 의원이 뭐라고 여기 나서가지고 당원이 안철수 지지를 허용하자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니 이게 탈당하고 하든가. 이게 후단협하고 이게 똑같은 제2의 후단협 거야. 사태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이해찬, 박지원, 김한길 등 김한길 나중에 뭐 거기 붙었지만 박지원도 뭐 민주당 지도부가 그냥 전원 사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19일에 공론 조사 방식으로 예, 단일화를 하자. 이게 또 코미디였죠. 예, 민주당 대의원과 안철수 펀드 후원자를 각각 14,000명 추출하여 조사하자. 뭐 이건 너무 많은 방송에서 깠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평론해 주시죠. 이때 안철수가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이걸 접은 게 아니에요.
저부터 10,000원 냈거든요. 안철수 펀드에다가. 역선택 들어가려고. 아, 그럼요. 갑자기 그 전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안철수 펀드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거 보고 엎었어요. 네네. 그때 나도 돈 10,000원 냈다니까. 안철수 펀드에 저기 투표하려고. 혹시 저기 그 뽑힐까봐. 그럼요. 정말 눈물겹다 눈물겨워 진짜. 그날 갑자기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그래서 그날 접은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해도 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또 이제 고통스러운 또 기억을 또 하나 살려보겠습니다. 네. 얘들이 이렇게 안철수 캠프 쪽에서 계속해서 강변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내세우니까 네. 송호창이 변명을 하는데 음. 민주당이 안철수 쪽에 룰을 위헌으로 했는데 왜 말을 바꾸냐. 뭔 개소리야 그게. 예. 그러니까 홍영표가 이게 이 말문이 사실 막혔어 민주당 쪽에서. 네. 그게 너무 대인배 코스트 이게 문재인 후보의 약간 단점인데 너무 대인배 코스프레를 해. 협상을 할 때 하고 나중에 통 크게 양보를 하자니까 룰을 위헌해버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말문이 막히니까 홍영표가 어른답게 딱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룰을 위임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위임한 게임을 한다는 뜻이지 니는 11명 뛰고 우리는 5명 뛰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꽤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일화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누가 단일화 후보로 적합하냐. 안철수는 문대 박근혜와 안대 박근혜 중 누가 유리하냐. 아까 앞에 방송에서 깠던 그 부분입니다. 배신자 게임. 네, 배신자 게임을 요구했죠. 하다 지쳐서 22일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드디어 단독 쇼부를 치러 그랜드 힐튼 호텔에 도착합니다. 그때 문재인은 사실 양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뭐 증언에서 나오는데 네 맘대로 하라라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또 단일화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는 당시 그랜드 힐튼 호텔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원로로부터 양보를 하더라도 의결 기구를 통해서 당과 국민의 동의를 구해라. 독단적으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을 받고 본인들도 양보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욕심이 많은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양보하고 싶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지.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원로들까지 이렇게 갈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독 회담을 마치고 왔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들은 대충 알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단독 회담을 마치고 완전히 지친 상태로 넉다운이 돼서 돌아와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라 하고 숨어버리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거의 그 수준이었을 거야. 박근혜랑 독대 뭐 예. 그 2시간 동안 네. 한.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 쓴 책을 읽었어요. 네. 이게 내단을 갖고 싶다. 이번에 이제 홍영표 의원의 반대편이죠. 네네, 그렇죠. 금태섭 의원도 협상단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안철수 쪽. 안철수 쪽 협상단. 양쪽 입장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네요. 네. 근데 금태섭 의원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마시 갔던 그 펀드 이야기 이게 11월 19일 날 제안이 돼요. 네. 11월 19일이 제안이 되는데 우리 대선이 언제였으면 12월 23일이잖아요. 한 달 남겨진 사이에 대선? 이렇게, 대선 12월 19일 아닌가? 12월 19일이죠. 예. 그러니까 딱 한 달 남겨진 시점에 이 제안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도 쭉 계속 협상이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안철수의 안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랬었지. 맞아. 안철수의 안이 없던 거야. 민주당이 대놓으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쪽 협상단에서 너그 안이 뭐냐니까 이라고 계속 묻는데 근데 금태섭 의원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대. 근데 위에서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협상을 하냐고.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만 이제 핑계를 다 대면서 까기만 깐 거예요. 누구 나가라. 이것만 하면서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게 뭐 이게 문제라서 없고 이거 3일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철수 쪽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을 끈 거예요. 그냥. 정할못들이라 설계를 못 하나? 설계를 못하지. 아니 이거는 그 후보 또는 후보와 거의 준하는 입장에서 라인에서 오다가 나와야지 협상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다가 안 내려오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조차도 아무것도 없이 협상단을 보낸 거야. 그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내면은 그거 그냥 퇴짜만 놓는 거죠. 계속 퇴짜만 놓는 거죠. 그럼 오만 핑계는 다 되고 이걸 하다가 최초로 나온 게 펀드 얘기인 거예요. 네. 그 이제 금태섭도 그 얘기 꺼냈다가 이제 5만 쪽이라는 정도 다 판 거지. 이걸 그 안에다 들고 왔냐. 본인도 창피했구나. 그렇지, 본인 창피한 거지. 흑역사지, 흑역사. 예. 저는 사실 금태섭 의원 책을 사실은 금 의원님한테 직접 사인본으로 받았어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안 보다가 오늘 방송 때문에 새로 봤어요. 새로 봤는데 뭐 어느 정도 뭐 이해한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안철수의 대선 이전까지 금태섭 변호사의 팬이었어요. 저 그 양반 나온 책 다 사서 다 읽었어요. 사기만 산 게 아니라 읽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대선 때 그 지랄 하는 거 보는데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 이후로도 뭐 수탁이 깠죠. 수탁이 깠는데 이 양반이 좀 나름대로 대인배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나한테 책까지 보내주더라고. 그 주소 불러가지고. 그래서 받았는데 그 요번에 다시 읽고 난 다음에 그때에 가졌던 그 분노, 화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커지더라. 이 양반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우리 쪽에서도 책임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니까 더 야마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더 어이가 없어. 이 양반은 지금 당신이 써놓은 글로만 봐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한 거냐. 근데 우리 쪽에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고 수준으로 얘기를 하냐고. 내 같으면 정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밖에 얼굴도 못 내밀 것 같은데. 아니 그 책에 뭐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은 있나요? 설득력은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요. 상황 논리가 이해가 되니까. 본인의 상황 논리지 안철수의 상황 논리는 아니잖아요. 안철수의 상황 논리인 거죠. 그래요? 왜냐 안철수가 바보라 가지고 안철수가 정치적 지능이 좀 낮아가지고 바보가 아니에요. 정치적 지능이 좀 낮아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못하니까 계속 알 수 없는 비선 라인들한테 오다가 안 떨어지면 안철수의 결단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김태섭 의원이 요 책에 써놨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듣고 보니까 금태섭 의원의 난감함은 이해하겠는데 그렇죠. 뭐 안철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건 이방록에 없죠. 대한 반론이 설득력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세상에 저기 좋아요 눌렀다고 자르라고 지랄하는 캠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했다고. 그리고 여기서 안철수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뭐 수도 없이 열받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완전 미쳐버렸던 게 역시 이해찬 사퇴하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남의 회사 사장 잘라라라고 삼성이랑 그 LG가 둘이 가전 사업하고 둘이 붙고 있는데 LG 사장이 삼성 사장 누구 잘라라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 사장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선수 높은 놈들은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이런 사고방식이겠죠. 거의 그 수준인 거죠. 그냥 너 나가 하는 얘기를 아주 서슴치 않고 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더 상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지난 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안철수를 까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다고.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안철수가 당시에 그 뒤에 펄쩍 뛰었을 때 이게 진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당시 진짜로 원했던 건 뭐냐. 왜 니네 알잖아. 이 얘기 했던 게 뭐냐. 문재인의 후보 사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랬을 가능성도 분명히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상상이니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누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선의를 알아줘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박원순 시장 나갈 때 나 양보했고, 내가 지금 뭔가 하여튼 야권을 위해서 통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알아서 짜줘줘야지. 그런 거거든.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안철수. 그게 저는 전례가 있습니다. 문국현이에요. 문국현도 정동영이나 야권 단일화 갖고 완전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정동영 보고 사퇴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맞아. 난 그때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문국현 워딩 아직도 기억해요. 정동영 후보가 사퇴한다면 후보 단일화에 나갈 것이다. 아니 정동영이 말도 안 되는. 그 말 자체가 한 문장 내에서 모순이잖아요. 단일화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정동영이 사퇴를 하면 단일화 되는 거지. 단일화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가 혼자 나가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동영 후보가 먼저 사퇴를 하면 내가 그 당시 뭐 민주당이었죠. 이인재랑 후보 단일화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동영이 후보를 그냥 사퇴를 하면 뭐 대통령 되면 내각을 뭐 민주당한테 뭐 좀 양보 좀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 제가 사실 문국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 나중에 기자할 때 문국현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네. 눈 똑바로 뜨고 물었거든요. 당신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말을 빙빙 돌려서 끝까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명쾌하지 못해 역시. 근데 이제 문국현 후보가 당시 지지율이 뭐 잘 나갈 때 뭐 10% 정도?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도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어떤 이 CEO 출신 대선 후보의 한계인데 안철수 후보는 저는 그런 발상
분명히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후보 사퇴했잖아. 네. 후보 사퇴도 보니까 캠프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원자 했죠. 자기 혼자 그냥 발표를 맞아. 그 한 거 사건이 아니야. 유명하죠. 네. 자, 그럼 그 그러면-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 저한테 딱 2분만 더 주십시오. 네. 지금 얘기 한 반 정도 왔는데 어. 제가 2분 내로 비망록 끝내드리겠습니다. 맞아. 네. 오케이. 자, 1.1형 여사라는 별명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박선숙 선대 그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지지자들과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쳐 있었냐면은 하다 안 되니까 이 양쪽 캠프의 이 줄다리기를 보고 문화예술인과 종교인 모임에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달라고 제안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상호 공보단장이 그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갔는데 박선숙 선대본부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엽니다. 협상이 아니야. 기자회견을 그냥 열어서 발표를 합니다. 가상 대결 플러스 지지도 대결로 하자. 완전 진에 유리한 방식이죠. 네. 그것도 단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가자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제안이라고 최후 통첩을 하고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허용 오차가 커지는 불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토론을 해보시죠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1.1획도 고치지 말고 이안을 받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장면? 네, 그 장면 기억나요. 엄청나게 무서운 표정. 예,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는데 그 상황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오차 범위를 넘는 문재인의 우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렸더니 네. 뭐 이거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그 문재인 캠프의 주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안철수가 사퇴를 하게 됩니다. 네. 안철수가 사퇴해서 모두들 기뻐했느냐? 문재인 캠프는 당시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는데 다 날아가게 생겼네. 그 다음에 나오는 논쟁들은 뭐 집에 찾아가고 이런 논쟁도 있었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줬니 안 도와줬니 이 짐승 같다니 뭐 기억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견뎌왔고 그게 약 한 달 반의 기간입니다.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단일화가 쉬울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매일매일 붙으면서 했는데도 한 달 반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뭐 한번 맛 좀 봤으면 좋겠어. 저 자유한국당 쪽에 이미 만덕산에 조금 맛을 봤잖아요. 어그로에. 그 자유한국당 너네들도 여태까지 보던 거와는 전혀 다른 뉴 타입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예, 안철수도 또 뉴타입의 네, 악마들을 안철수도 뉴타입이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근데 네. 정당 정치 측면에서 보면 뭐 쟤네들이 진짜 악행도 많지만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정당인 거예요. 그렇죠. 정당 정치를 하는 정당이야. 우리랑 생각이 다를 뿐이고 악행을 많이 쌓아서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려고 하죠. 그럼 정당 대선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정당 중에서 가장 비민주적이고 정당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당이 있다면 바로 그게 국민의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번 국민의당 경선 같은 경우도 뭐 길거리에다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투표할 수 있는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을 33명의 당직자들을 불러서 시킨다든가 정당의 구조를 갖추실 분 사당이지 친한 패권주의 정당이지. 고대 정당입니다. 고대 정당. 고대 정당? 그건 뭐야? 오래된 정당. 아, 오래된 현대 정당. 정당에서 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려대 정당인 줄 알았어. 봉건 정당이 봉건 정당. 그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제가 이제 계속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보고 당구 칠 때 정신으로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절차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내 의사와 다른 의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대해서 승복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건 전혀 없고 이제 안철수 씨는 본인에 대한 존중만 있죠. 그렇죠. 예. 나를 존중을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절차일 뿐이야. 예.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특권 의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상이 안 그래서 간다. 나는 좀 의아한 거는 아니야 의아하진 않아.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거 그건 경쟁이잖아. 네. 나는 이 양반이 만약에 그 나중에라도 선거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조금 안 될 것 같은 그런 숫자 나오면 불출마할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이번에 그 완주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되건 안 되건. 저번에 완주를 못했기 때문에 완주 자체가 목적일 수도 뭐 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완주하겠지. 근데 또 몰라요 또. 맞아요. 뭐 몰라. 안철수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상하겠습니까? 자, 그럼 뭐 2012년 대선 단일화 국면 나름 양측에서 그 협상단에 참여했던 홍영표 의원과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당시에는 안철수 캠프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금태섭 의원 네. 두 사람의 이제 그 얘기들을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봤고요. 아 여기서 잠깐만 네. 저기 예. 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들어보고. 날릴 거면 날리시고 예. 저기 얘기 나온 김에 예. 그 금태섭 의원의 책을 보고 있어요. 금태섭 의원님한테 제가 한때 옛날 옛적에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좀 뭐랄까 좀 주제 넘게 충고 한 말씀 드릴게요. 좋다. 저는 금 의원님의 여태까지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그 어떤 뭐 임팩트를 받았다기보다 화를 많이 냈어요. 네. 화를 많이 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너무 사소한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에 화를 벌컥벌컥 내요.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옛날 무슨 뭐 최고위원회 하다가 거기 여자 최고위원이 노래 한 번 불렀대. 연분홍 치마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 한 번 불렀다고.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 노래 불렀다고. 그걸 그렇게 극딜을 하더라고. 근데 아니 세상에 여태까지 있어 왔던 그 수많은 안철수 쪽에서의 악행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한마디도 안 하더니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하나 노래 불렀다고 그렇게 극딜을 하나? 여전히 그 멘탈은 안철수랑 함께 했을 때 그 멘탈 갖고 있는 거야. 예. 아니 그렇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궁시렁궁시렁 하는 책을 썼어요. 안철수도 뭐 문제다. 안철수는 길거리 걸어가는데 자기는 흙탕물 튀는 저 진흙바닥 길에다가 이렇게 자기 맨날 2시간 동안 걷게 만들고 자기는 안쪽에 편한 길을 걷게 만들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이 궁시렁궁시렁은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 계속 침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금태섭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냥 뭐 원외 인사도 아니고 그냥 뭐 민변의 한 변호사인 것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민주주의적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노래 부르는 것 갖고 그렇게 극딜하고 이러는 거의 마인드 자체가 이 책에서도 엄청 많아요, 사실. 그런 거엔 또 화를 내더라. 저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 네. 뭐 문자 폭탄 뭐 이런 거는 또 되게 화를 내대. 그러니까요. 어?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었으면 그 이전에 있어 왔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지금 박사모 집회에 대해서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화를 내든가? 별로 화 안 내요. 내가 패친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지켜볼 거야. 이게 저기 뭐 한국 정당에서 제1정당에서 나름대로 주목받고 있는 신인 정치인이라 그러면 정치적 경중을 좀 따질 줄 아는 안목을 기릅시다. 네. 그 뭐 어쨌든 뭐 요번 에피소드가 금태섭 급딜 에피소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네, 정리를 꼭까지 하겠지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전부터 계속 눈여겨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좋아서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왜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위원 처음 만나고 나서 배반의 상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참수하려고 그러다가 뭐 유비가 말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이 그런 쎄한 느낌이 뭔가 이렇게 든단 말이죠. 그래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한동안은 좀 자중자애하시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팀플레이에 유기적으로 녹아드는 법을 좀 배우셨으면 하는 뭐 여담으로 깨알같이 또 저격을 했습니다. 다시 주제로 넘어가자면 2012년이 끝이 아니었죠. 2015년 탈당 사태가 있습니다. 헬이다 헬. 예, 근데 이제 요 얘기는 뭐 조금 오래 안 된 얘기라서 뭐 자세하게 저희가 구구절절 읊을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자, 2012년과 2015년을 겪으면서 문바들이 독해진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졸라 독해졌지. 이걸 문바들이 독해진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정말 독할 수밖에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독해진 건데 이 2015년에 있었던 일을 제가 30초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사태의 발단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보선 실패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핑계로 문재인 흔들기가 시작을 되는데요. 정말 잔인할 정도였죠. 문재인이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왜? 안철수가 계속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정했습니다. 그 똑같은 짓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김상곤이 그래서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역시 부정당합니다. 김상곤 혁신안 진짜 세거든요. 네. 그리고 김상곤 혁신안대로 지금 우리가 당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혁신안을 제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쏙쏙이다가 안철수 혁신안 내용, 문재인 혁신안 내용, 김상곤 혁신안 내용 다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혁신안에 빠진 내용이 하나 있죠. 시스템 공천. 공천에 대한 조항만 빠져 있는 겁니다. 다 당 좋자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네. 문재인이 안 받았죠. 아니 공천을 하자니까 제대로
공천을 시스템 공천을 하자니까 이거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안철수에 계속해서 졸르고 흔들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문한방 연대를 또 외부 언론들과 여러 사람들이 제안해서 문한방 연대하자. 당권을 그럼 세 명에 나눠 갖자. 근데 문재인이 그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집한 게 그 시스템 공천 하나 지키려고 한 것인데 역시 거부당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갈 때 그 김상곤 혁신안도 받아들이고 안철수 혁신안도 받아들여서 당원 당규에 아예 넣어버립니다. 네. 그래도 나가버렸죠. 뭐 안철수도 여기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 당대표 시절에 본선 실패했을 때 그만두지 않았느냐. 안철수는 이런 논리가 최소한의 논리가 있고 2012년에 자기가 그 대권을 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서울시장 양보하지 않았느냐. 이게 소위로 대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이 여기서- 부분에서 이제 그 다들 할 말 또 많아.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안철수 씨는 당시에 이제 뭐 혁신안만 내놓은 게 아니라 안철수의 주장의 핵심은 혁신 전대였고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는 거였고 이게 대선 때랑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문재인 일단 사퇴하고 하자. 네. 문국현이 정동영 일단 사퇴하면 단일화 논의 가능하다 이것처럼 네. 너 일단 사퇴하고 얘기를 해. 사퇴 안 하면 얘기가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뭐 이 전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남의 당 대표를 날려놓고 그래 놓고서 이게 어찌 됐든 같은 당 내에서 뭐 사퇴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여론적 조건이나 명분 이런 게 합치됐을 때 당대표가 물러나면 물러나는 거고 김한길이랑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상황 우리가 알잖아요. 세월호 참사 직후 지방선거에서 그냥 뭐 또이또이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러진 재보선에서 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천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저기 김한길 안철수 사퇴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친노 중에선 적어도 없었어요. 맞아요. 예, 친노는 원래 이 매너는 굉장히 깔끔해. 그러니까요. 예, 본인 절차에 충실해요. 지네들이 사퇴한 거야. 지네들이 지방선거 공천 다 해놓고 그 재보선 그거 공천 다 해놓고 지네들이 찔려서 사퇴를 한 거지.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는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안 한다고 그러면은 다음 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끝까지 가. 끝까지 하고 지가 나가버리잖아. 저는 그때 했던 안철수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혁신전대 받아주면 내가 꼴찌를 하더라도 승복하겠다. 뭐야, 이거? 어쩌라고, 뭐 아니 어쩌라고. 이건 뭐 개를 승복 안 하면 어쩔 건데. 개를 개라고 한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당연히 선거에서 나갔는데 지면 승복을 해야지. 안 승복 안 하면 지가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 나름대로 비장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뭐 용팔이들 불러가지고 깽판이라도 치게? 승복 안 할 거면? 아니 이 말 하기 전까지 그럼 사람들이 다들 승복 안 할 줄 알고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곱창을 먹어야 되는 관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물러나라고 하고 문재인 당신도 혁신전당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꼭 물러나라는 게 아니다. 내가 꼭 당대표 해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빈틈인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선거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상식을 가진 문재인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하나만한 소리 하는 물러나면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느냐? 그 당대표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2016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공천권이 중요했던. 왜 그렇게 공천권에 집착을 하느냐? 자기가 당도 없고 개파도 없어졌다는 그 한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 혀를 단신으로 들어와서 민주당을 다 개파를 접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중요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탔다는 것이다. 이 맥락을 잘 짚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 당직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딴 동네에서 딴 사람들한테 정잘날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문재인의 시스템 공천, 이거는 정말 나쁜 것이고, 이것 때문에 호남 의원들이 나간 건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물러날 게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걸 했던 게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얘기도 엄청 많아요. 제가 단적으로 말하는데 그런 말 하는 애들이 바로 구악이에요. 그렇죠. 예. 부정치고. 예. 아니 공천을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 의원들이 너무 안타깝고 무서워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얘기의 방점이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대놓고 깎여요.
그런 얘기. 당시에 시스템 공천하자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당에 분란이 생겼다라고 문재인 깐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냥 대놓고 얼굴에다가 경멸의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뭐 정치를 그냥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그냥 알아서 개파 안배 해가지고 야, 자 안철수가 뭐 내 몫으로 내가 요만큼 공천권 행사할게. 아니 그 실제로 그 재보궐 선거할 때 그렇게 공천한 거 아니야. 그렇죠. 권은희 예. 그때 뭐 기동민 광주 내려갔던 거 바꿔치기 하고 서울로 막 지었고.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동작에다가 내보내고. 그거 다 졌죠, 그러고. 아니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찍어주나. 그때 재보궐 선거 그렇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지. 참. 그때 순천도 이정현한테 뺏기고 그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태까지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니까. 정당이 정말 뭔가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당 꼬라지를 보면서 투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이 뭐 악행이 많지만 걔네들은 나름대로 또 그 당 안에 있는 당헌 당규를 기준으로 해서 공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이항구가 그때 저 2016년 총선 때 완전히 그냥 사심 있는 공천했다가 박살이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그런 공천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반발해서 나간 사람들이 잘한 거야? 그렇게 해서 나간 책임을 왜 문재인한테 묻냐고. 지금도 지난 총선 때 뭐 호남 발언 그 있잖아요. 문재인 호남에서 지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네. 그렇게 해놓고 호남에서 김종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강기정을 자르고 거기다 수능 만점 3보일배를 넣었잖아요. 아니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민주당한테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참. 그렇게 당을 갖다 엉망처럼 만들어 놓고 호남 정치를 갖다가 박살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문재인 책임 안 지냐고 이지랄을 하고 앉았으니. 그래 뭐 국당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국당은 뭐 그 당사자니까 뭐 매일마다 문모닝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 국민의당 애들이 탈당을 한 책임을 문재인 대표한테 돌리는 그런 놈들은 그냥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동의합니다. 예. 그걸 나가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녹음실이 굉장히 그러니까 더워졌는데. 아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질서 있는 정당 좀 그 규칙도 지키고 그런 정당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거야. 물론 정당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에 있어요. 완벽한 정당이 아니야. 네. 하루아침에 완벽한 정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참여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걸 가지고 정당 민주주의가 아직 부족하니 어쩌니 그 비판을 하는데 오케이 말 맞아 맞는데 그거는 과정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요. 자, 뭐 어찌됐든 뭐 저희가 뭐 안철수 이번 에피소드 다루고 끝낼 건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갑니다. 네, 끝까지 가니까 뭐 일단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새삼 참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네요. 네,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죠. 예. 뭐 새정치 지 혼자 뭐 새정치 다 하는 것처럼 다 팔아먹고 나서 구린짓 구정치는 다 지가 다 해놓고서 구정치의 아이콘들 다 모아가지고 지역 감정 부추겨가지고 당 만들어 놓고서 뭐 자기가 삼김급이라고 뭐 햇소리 찍찍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뭐 이런 안철수가 뭐 어떻게 될까요? 뭐 대통령 될까요? 아니 진짜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와 타협 아니에요.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을 내놓았던 이유도 그 대화 타협이라는 문제 때문에 나는 그 선의를 이해를 한단 말이야. 하여튼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대화 타협이 없는 정치야. 그렇죠. 대화 타협 없이 대통령 하겠다고? 그럼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도대체 뭐가 있지? 땡깡이 있습니다. 땡깡.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징징거리고 막 해달라고 그냥 안 하면 엎어버리고 그거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사과도 안 해. 아니,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들통났으면 미안한 구석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경철 캠프에 참여한 적 없다고 그렇게 난 수십 번을 얘기하긴 난 믿었다고. 저는 박경철 책 좋아했어요. 근데 뭐 어디
아 비선 캠프라고 해가지고 맨날 박영철이 얘기하고 금태섭 의원 책에 나오더만. 나와요? 예. 아니 그 금태섭 의원이 이제 핵심적으로 폭로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그 뭐 비선 실세. 그 안철수의 최순실은 박경철 의사야?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자, 어쨌든 간에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대선은 집니다 물론. 지느냐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네. 어차피 이거는 계약 동거에 불과했다. 호남과 워낙 그 반문 비토 정서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불안한 계약 동거였고 호남은 승리하지 못할 후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온 계약직 사장일 뿐이에요 사실은. 엎둥이야 이번에는 엎둥이. 또 이번에 위험하게 또 연대라든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는 그 최소한의 남은 정치적 자산마저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안철수의 미래는 손학규다. 정치에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회를 모색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자, 전망합니다. 그러면은 저 포문을 잘 여셨으니까 돌아가면서 안철수의 미래는 누구누구다. 뭐 정치인들 뭐 많잖아요. 링컨이다. 그런 말도 해줘야지. 예, 뭐 그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안철수의 근데 미래는 앞에서 누구다. 손학규 딱 해버리니까 예.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기 힘들어지겠지만 고시촌에 만년 고시생 끝까지 합격에 대한 미래를 못 버리고 고시촌을 떠나지 못하고 막 10년, 20년 붙잡고 있는 정치는 마약이야. 제가 딱 그거 될 뻔했죠. 잘 빠져나오셨어요. 하승준님은 그 제가 예측을 틀려가지고 예측하기도 이제 무서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로 예측해. 반대로 예측해. 반대로 예측해. 펠레처럼. 근데 이번에는 예측보단 각오를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 안가로서의 명성을 여태까지 획득해 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 향후에도 안철수의 앞날에 재를 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철수의 정치적 말로가 매우 비루해지도록 제 모든 걸 다 바칠 겁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자면 저는 안철수의 미래는 정몽준. 상당히 정몽준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어느 날 그럼 갑자기. 깨끗하게 그만두는 건데. 일단 정몽준은 지금도 정치인이잖아. 성공한 정치인인데. 그러게. 성공한 정치인인가요, 정몽준이? 대선 후보에서 사라졌지 의원은 오래 해먹고 계시. 게다가 우리한테 까이지도 않잖아. 근데 지금은 의원 아닙니다. 의원도 아니야.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박원순 후보한테 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개털입니다. 난 손학규 그 부자가 개털을 머리도로 미련을 못 버리고. 정치적으로 개털이죠. 정치적으로 개털됐죠. 뭐 안철수도 돈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절대로 이번 에피소드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예, 저희 예전에 뭐 할 게 너무 많아 사실. 그 얼마나 집요하게 못한 게 너무 많아. 또 다른 안 씨를 물어뜯은 전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의 문장으로도 2시간 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 끝이 아니니까요. 다음 에피소드 또 기대해 주시고요.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 오늘 지금 거의 4시간째 녹음인데. 누가 알아주나. 그러니까 아우 막 그냥 그롤링 창법까지 그냥 코스프레. 어대문인데 고생들 많다. 여태까지 하지 말라 그랬지. 지금까지 그 에피소드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 때 좋은 주제. 찰진 멘트 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네. 안 불러도 그냥 나와요. 반고정이잖아, 반고정.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후기 게시판이랑 재생 그렇지. 예, 후원, 뭐 하트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래프가 올라갔으면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게스트 빨이 뭐 있는 것 같으면 뭐 계속 오시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딴 데 가면 에이스인데. 저희 방송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 이승훈 PD도 저 시내타운에서는 뭐 나머지 2분 갈구면서 방송하시는데 여기 와서는 뭐 무슨 정알못 취급당하고. 그래도 제일 대우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승훈 유소장님이 뭐 나름 대우를 받으셨죠. 그래서 자주 나오잖아. 예. 밥 먹자니까. 예측만 안 하시면 되고. 빨리 끊고.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입장에서 라인에서 오다가 나와야지 협상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다가 안 내려오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조차도 아무것도 없이 협상단을 보낸 거야. 그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내면은 그거 그냥 퇴짜만 놓는 퇴짜, 거죠. 계속 퇴짜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 핑계는 다 대고 이걸 하다가 최초로 나온 게 펀드 얘기인 거예요. 네. 그 이제 금태섭도 그 얘기 꺼냈다가 이제 5만 쪽이라는 정도 다 판 거지. 이걸 그 안으로 들고 왔냐. 본인도 창피했구나. 그렇지, 본인 창피한 거지. 흑역사지, 흑역사. 예. 저는 사실 금태섭 의원 책을 사실은 금 의원님한테 직접 사인본으로 받았어요. 근데 옛날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안 보다가 오늘 방송 때문에 새로 봤어요. 새로 봤는데 뭐 어느 정도 뭐 이해한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안철수의 대선 이전까지 금태섭 변호사의 팬이었어요. 저 그 양반 나온 책 다 사서 다 읽었어요. 사기만 산 게 아니라 읽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대선 때 그 지랄 하는 거 보는데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 이후로도 뭐 수탁이 깠죠. 수탁이 깠는데 이 양반이 좀 나름대로 대인배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나한테 책까지 보내주더라고. 주소 불러가지고. 그래서 받았는데 그 요번에 다시 읽고 난 다음에 그때에 가졌던 그 분노, 화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커지더라. 이 양반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우리 쪽에서도 책임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니까 더 야마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더 어이가 없어. 이 양반은 지금 당신이 써놓은 글로만 봐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한 거냐. 근데 우리 쪽에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고 수준으로 얘기를 하냐고. 내 같으면 정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밖에 얼굴도 못 내밀 것 같은데. 아니 그 책에 뭐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은 있나요? 설득력은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요. 상황 논리가 이해가 되니까. 본인의 상황 논리지 안철수의 상황 논리는 아니잖아요. 안철수의 상황 논리인 거죠. 그래요? 왜냐 안철수가 바보라 가지고 안철수가 정치적 지능이 좀 낮아 가지고 바보가 아니에요. 정치적 지능이 좀 낮아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못 하니까 계속 알 수 없는 비선 라인들한테 오다가 안 떨어지면 안철수의 결단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김태섭 의원이 요 책에 써놨고. 그렇죠. 제가 보기엔 듣고 보니까 금태섭 의원의 난감함은 이해하겠는데, 그렇죠. 뭐 안철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건 이방록에 없죠. 대한 반론이 설득력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세상에 좋아요 눌렀다고 자르라고 지랄하는 캠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했다고. 그리고 여기서 안철수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 뭐 수도 없이 열받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완전 미쳐버렸던 게 역시 이해찬 사퇴하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남의 회사 사장 잘라라라고 삼성이랑 그 LG가 둘이 가전 사업하고 둘이 붙고 있는데 LG 사장이 삼성 사장 누구 잘라라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 사장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선수 높은 놈들은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이런 사고방식이겠죠. 거의 그 수준인 거죠. 그럼 너 나가 하는 얘기를 아주 서슴치 않고 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더 상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지난 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안철수를 까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다고.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안철수가 당시에 그 뒤에 펄쩍 뛰었을 때 이게 진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네, 국민의당 신고센터도 애청하는 방송 광갑장의 정치신세계 그 43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에피소드도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달아서 다루게 되겠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 5년째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후보와 굉장히 악연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맞습니다. 그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의 가장 카운터 파트너는 박근혜 그 씨라기보다는 안철수 씨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여러 측면에서 이제 부딪혔던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12년 대선 단일화 국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네. 의원이 대선 비망록이라는 이제 기록을 남겼죠. 네. 이 책 누가 제일 열심히 잘 읽으셨습니까? 이 책하면 제가 전문가죠. 이 책을 통째로 읽고 요약을 해서 네.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영원히 공유당하는 몇 년째 공유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게시물인데요. 오, 메가 히트 쳤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비망록 전문가 네. 윤가핀님이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예, 홍영표 의원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네. 그때의 기억에서 의존해서 쓴 기록들이고요.
물론 이 글이 퍼지는 과정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뭐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책의 저자인 홍영표 의원의 기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월에 경선을 했죠. 민주당에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선대위에 들어와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손학규 만덕산 손학규 선생이 불참하고 김두관 정세균 의원이 들어와서 10월 23일이 되어서야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똥줄타는 상황입니다. 네. 8월에 경선이 끝났으면 빨리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시에 이제 단일화 국면을 앞두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하거나 단일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노 컬러가 있는 인물들은 캠프에서 거의 다 배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예, 뭐 그리고 자진 하차들 다 했죠. 캠프가 구성되고 나니까 지금 적이 두 군데입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죠. 당시에 거센 반노 분위기, 당의 주류가 아니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엄청난 도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네네. 뭐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 당 후보, 그러니까 콕 집어서 안철수죠. 네네. 안철수를 지지해도 어떤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뭐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어요. 예, 제2의 후단협 사건 비스무리하게 갈 뻔했던 예. 사건이죠. 네, 그리고 캠프가 딱 구성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삼철 사퇴 요구입니다. 삼철이면 누구인가요? 이호철, 네. 양정철, 네. 전해철 이렇게 세 명인데요. 하필 이게 철이야다. 뭐 이분들이 뭐 이렇게 큰 미움을 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름으로 엮기가 좋죠. 예, 문재인의 수족이고 뭔 개소리야 그게. 예, 그러니까 홍영표가 이게 이 말문이 사실 막혔어 민주당 쪽에서. 네. 그게 너무 대인배 코스 이게 문재인 후보의 약간 단점인데 너무 대인배 코스프레를 해. 협상을 할 때 하고 나중에 통크게 양보를 하자니까 룰을 위임해 버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말문이 막히니까 홍영표가 어른답게 딱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룰을 위임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위임한 게임을 한다는 뜻이지 니는 11명 뛰고 우리는 5명 뛰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꽤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일화 룰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누가 단일화 후보로 적합하냐, 안철수는 문대 박근혜와 안대 박근혜 중 누가 유리하냐. 아까 앞에 방송에서 깠던 그 부분입니다. 배신자 게임. 네, 배신자 게임을 요구했죠. 하다 지쳐서 22일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드디어 단독 쇼부를 치러 그랜드 힐튼 호텔에 도착합니다. 그때 문재인은 사실 양보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뭐 증언에서 나오는데 네 맘대로 하라라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또 단일화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는 당시 그랜드 힐튼 호텔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 원로로부터 양보를 하더라도 의결 기구를 통해서 당과 국민의 동의를 구해라. 독단적으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을 받고 본인들도 양보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욕심이 많은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양보하고 싶지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지.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원로들까지 이렇게 갈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독 회담을 마치고 왔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들은 대충 알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단독 회담을 마치고 완전히 지친 상태로 넉다운이 돼서 돌아와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당신들이 좀 알아서 해라 하고 숨어버리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거의 그 수준이었을 거야. 박근혜랑 독대 뭐 예. 그 2시간 동안 네. 하는. 저는 이제 금태섭 의원이 쓴 책을 읽었어요. 네. 이겨내 나가고 싶다. 이번에 이제 홍영표 의원의 반대편이죠. 네네, 그렇죠. 금태섭 의원도 협상단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안철수 쪽. 안철수 쪽 협상단. 양쪽 입장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네요. 네. 근데 금태섭 의원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맛이 갔던 그 펀드 이야기 이게 11월 19일 날 제안이 돼요. 네. 11월 19일이 제안이 되는데 우리 대선이 언제였으면 12월 23일이잖아요. 한 달 남겨진 사이에 대선? 이렇게, 대선 12월 19일 아닌가요? 12월 19일이죠. 예. 그러니까 딱 한 달 남겨진 시점에 이 제안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도 쭉 계속 협상이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안철수의 안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랬었지. 맞아.
안철수의 안이 없던 거야. 민주당이 대놓으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쪽 협상단에서 누구 안이 뭐냐니까 이라고 계속 묻는데 근데 자기도 금태섭 의원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대. 근데 위에서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협상을 하냐고.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만 이제 저기 핑계를 다 대면서 까기만 깐 거예요. 누구 나가라. 이것만 하면서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게 뭐 이게 문제라서 없고 이거 3일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철수 쪽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을 끈 거예요. 그냥. 정할 못들에 설계를 못 하나? 설계를 못하지. 아니 이거는 그 후보 또는 후보와 거의 준하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호철 씨는 당시에 보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보직이 없었는데 물러나라는데 안 물러나면은 심기를 거스를까봐 보직을 잽싸게 만들어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사퇴하다 보니까 그 이해찬 사실 우리 저 선거 전략의 정말 귀지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의원이 나중에 이때를 회고하면서 대선에서 한 거라고 TV 본 거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제일 먼저 캠프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해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유지인 70%를 내주더라도 통합하라. 이걸 내세우면서 현대 정치의 기반은 정당이다. 여기까지는 좋죠. 무소속 대통령은 해외 사례가 없으니 당이 없으면 당을 만들어서라도 민주당과 통합해야 된다라는 말을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묵직하게 날렸는데 네. 꼬투리를 잡았죠. 예, 안철수 캠프가 이거를 폄하와 모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일 그 우리를 괴롭혔던 사건 중에 하나가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뭐 서로 연대가 안 된다고 그래서 11월 8일에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그 유명한 국회의원 수 축소, 중앙당 축소, 정당 보조금 축소 이 3대 축소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 다들 새정치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나온 게 바로 이거였어요. 돈을 줄여라. 뭐 앞에서 깠으니까 더 깔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국회의원 축소를 넣으면 룸이 없잖아요. 나중에 진짜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예. 그런 안철수 씨를 참 그 정책 뭐 자문하겠다고 한 최장집 교수가 떴어. 어? 도대체 정치학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진짜? 그 2013년 6월 23일자 경향신문에서 제목이 있습니다. 최장집 안철수 현상과 진보적 자유주의 맞닿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네요. 진짜 웃기고 있네. 2013년 기사입니다. 그래도 몰랐을 때도 아니고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아휴, 진짜. 자,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축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야 이거는 좀 나중에 논의하자. 그리고 좀 이거는 좀 뒤로 미루고 넘어가는데 두 번째 어그로가 들어옵니다. 민주당이 먼저 성의를 보여라. 에? 무슨 성의? 뭐 어떻게 성의를 보여?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무슨 기득권? 어떻게?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뛰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예, 예. 도대체 무슨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짓을 하면서 3일을 흘려보낸 거예요. 선거운동 빨리 해야 되는데 박근혜는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봐도 이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해찬 박지원 사퇴를 말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근데 이 사건이 골 때리는 게 여기까지 봐도 충분히 빡치시잖아요. 네.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철수가 펄쩍 뛰면서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상식적으로 남의 선거 캠페인 있는 사람을 내려오라고 말하냐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솔직히 진짜 그때 그거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할 때만 해도 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찬 대표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네네.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정말 그 얘기할 때 괴로웠죠. 정말 저도 그냥 여태까지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 정독으로 살면서 제일 분노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네. 뭐 근데 지금 이거하고 빡칠 시간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일일이 빡치지 마세요. 아, 슬슬 생각나면서 슬슬 빡치기 시작하네. 자, 그리고 새정치 선언 합의문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자, 근데 여기서 절대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을 넣자고 해요.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조항을 넣기를 원합니다. 에이, 이거 어떻게 넣어요? 그거 굴욕이잖아. 굴욕을 떠나서 네. 그 뭐야? 아니 무슨 저기 선언에 그런 걸 아니 그때 특정 시점으로 정당 이름을 넣어서 말이지. 민주통합당이요
창당한 지 10개월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국민의 신뢰를 얻지? 이게 이명박 정권 치하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총선에서 그때 당시 130석 얻었던 그 시점이었고. 그래가지고 네. 민주당은 새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통합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새 정치를 하자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기성정당은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이렇게 대체하자고 하고요. 여기서 또 3일을 낭비합니다. 대선이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상견례를 했습니다. 이런 뭐 대충 넘어가고요. 근데 아니저기래 안철수 캠프에서 윤건영이 나왔네. 윤건영 친노 아니야? 그래서 제 협상단에서 제 빼줘. 그래서 빠졌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그때 백원우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안철수 쪽 협상단의 이태규가 한나라당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맞잖아. 네. 그래서 백원우 잘렸습니다. 시간이 없죠. 빨리 자르고 가야 돼 우리는 또. 네. 요때 잠깐 네. 그 백원우가 여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걸 올렸는데 네. 여기다가 김현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가지고 김현우 의원. 그래서 김현도 잘렸어요. 그렇죠, 맞아. 좋아요 한번 좋아요 사건. 좋아요 누른 죄로. 네. 아니 뭐 그런 걸로 잘리면 뭐 이재명 후보는 뭐 후보 사퇴해야 돼? 해킹했잖아. 해킹 당했다고 하잖아. 해킹 당했구나. 네.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해. 김현은 자기 손으로 눌렀고 또 이재명이 11월 해킹 14일에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경선 투표 동네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뭐 협상 중단됐으니까 또 계속 빌어야죠. 아까 이제 반장님이 말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월 16일입니다. 민주당 전직 의원 67명, 전직 의원이 뭐라고 여기 나서가지고 당원이 안철수 지지를 허용하자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니 이게 탈당하고 하든가. 이게 후단협하고 이게 똑같은 제2의 후단협 거야. 사태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이해찬, 박지원, 김한길 등 김한길 나중에 뭐 거기 붙었지만 박지원도 뭐 민주당 지도부가 그냥 전원 사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19일에 공론 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 이게 또 코미디였죠. 민주당 대의원과 안철수 펀드 후원자를 각각 14,000명 추출하여 조사하자. 뭐 이건 너무 많은 방송에서 깠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평론해 주시죠. 이때 안철수가 이거에 대한 부당성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이걸 접은 게 아니에요. 저부터 만 원 냈거든요. 안철수 펀드에다가. 역선택 들어가려고? 아, 그럼요. 갑자기 그 전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안철수 펀드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거 보고 엎었어요. 네네. 그때 나도 돈 만 원 냈다니까. 안철수 펀드에 저기 투표하려고. 혹시 저기 그 뽑힐까봐. 그럼요. 정말 눈물겹다 눈물겨워 진짜. 그날 갑자기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그래서 그날 접은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해도 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또 이제 고통스러운 또 기억을 또 하나 살려보겠습니다. 네. 얘들이 이렇게 안철수 캠프 쪽에서 계속해서 강변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내세우니까 네. 송호창이 변명을 하는데 음. 민주당이 안철수 쪽의 룰을 위헌으로 했는데 왜 말을 바꾸냐.